자, 오늘은 우리가 지학사 독서, 사회 문화 배경의 글 읽기를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러면 이 글은요, 나라에 붙이는 연애편지라는 특이한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얘는 제목은 연애편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부제가 보여주다시피 헌법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해서 쓴 이야기고요. 이 글의 종류는 논설문이에요. 논설문은 주장하고 설득하는 글에 가까운 거죠. 따라서 어떤 주장, 어떤 설득을 하려는 걸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읽어야겠죠. 그럼 이 글의 중심 소재는요, 독일의 기본법에 관한 거예요. 그럼 부제에서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필요할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기본법을 제재로 해서 과연 헌법이라는 것의 역할, 헌법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읽기 전에 한번 읽어볼까요? 독일 통일 전 서독의 기본법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헌법이 나라에서 갖는 사회적 의의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통일 전 서독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가 헌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서론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헌법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꿀 수 없는 조항이 있다. 오, 뭘까요?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에 관한 규정을 담은 기본법 제1조와 국가체제의 기본 원칙들을 규정한 기본법 제20조가 그것이다. 제20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여러분 20조는 뭐예요? 국가체제의 기본 원칙들을 규정한 게 바로 20조고요. 그게 바로 이거네요. 독일 연방공화국은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해서 이거는 국가체제의 기본 원칙이자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바꿀 수 없는 조항이다라는 거죠. 자, 이 조항들은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시 결코 흔들리거나 수정되어서는 안 되고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조항은 뭐예요? 제1조 혹은 제20조에 관한 것들이죠. 이는 연인들끼리 굳게 약속하는 사랑에 대한 맹세보다 훨씬 더 영원하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그쵸? 연인들의 사랑에 관한 맹세란 길어야 몇 달 혹은 몇 년이 고작이기 때문이다. 헌법은 국민이 국가에 쓰는 연애편지다. 여러분 특이한 표현이 나왔어요. 헌법은요 연애편지래요. 즉 은유법이죠. 헌법이 원관념이고요. 연애편지가 보조관념이겠죠. 그랬을 때 이 헌법이라는 건 국민이 국가에 쓴, 여러분 이거 주체 잘 봐야 돼요. 국민이 국가에게 바라는 어떤 연애편지의 내용이 담긴 게 헌법이라는 거예요. 국민은 이 편지에서 자신이 나라에 무엇을 바라고 자신과 정부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는 게 바로 헌법이다라는 거죠. 즉 무엇을 국가에게 바라고 그리고 나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그리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적는 거다라는 거죠. 이 편지는 이꼴 헌법을 말하는 거죠. 즉 여러분 헌법에 담기는 건 뭐예요? 국민이 바라는 것. 두 번째, 국민이 나라를 위해 하고 싶은 것. 세 번째, 국민이 해야 할 것. 이 세 가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대개 첫 문장에 나오듯 이 연애편지의 첫 문장도 문자 메시지처럼 매우 짧게 압축되어 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특징인 거죠. 헌법은요 매우 짧게 압축되어 있대요. 여러분 우리 압축적인 거는 마치 시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짧게 짧게. 인간의 존엄은 침범할 수 없다. 독일 헌법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이 내용은 가장 중요한 문장이기에 기본권이라 불린다. 자, 여러분 뭐가요? 인간의 존엄은 침범할 수 없다. 이 내용은요 기본권이라고 불린대요. 종종 헌법에 적힌 문장들은 시처럼 매우 아름답고 함축적이며 문학적이다. 그래서 헌법을 가리켜 모든 국민들을 위한 문집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자, 여러분 헌법은 어떤 문집이다. 즉 이런 문학작품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독일 기본법은 그렇게 시적이지 않다. 그것은 기본법이 탄생할 당시의 시대 상황이 미사역구로 치장할 만큼의 여유가 없고 힘들었다라는 것을 뜻한다. 기본법이 제정될 당시 독일인들 가운데 이에 환호하며 우쭐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뿐더러 여러분 이때의 전쟁은요 제2차 세계대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 어디예요? 독일이죠. 따라서 독일이 기본법을 만들 당시는요 시대 상황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두 헌법을 만들 때 미사역구로 치장할 만큼의 여유가 없고 힘들었어요. 왜냐? 패전국이자 전범국으로서
반성을 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히틀러의 나치즘이 불러일으킨 전 세계적인 학살에 대해서 반성을 했고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인정해야만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지난 시절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범죄자들, 예를 들면 히틀러와 나치당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집권당입니다. 지도자로 추종했는지, 그리고 히틀러와 나치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충분히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충분히 반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우리가 축하하거나 환호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법은 인간을 경멸하고 탄압했던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그 시기가 어디예요? 그렇지, 히틀러가 나치당을 통해 독일을 집권하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시기를 말하는 거죠. 즉 제2차 세계대전 중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를 반성하고, 그쵸?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수백만의 인간을 학살했던 그 시절을 반성했다. 이런 점에서 독일의 기본법은 자신의 잘못을 되씹어보는 일기에 가깝다. 자, 여러분 지금 독일의 기본법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애편지였고요. 두 번째는 문집이었고요. 세 번째는 일기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각각 의미는 조금씩 다르죠. 왜냐하면 연애편지일 때는 국민이 나라에 보내는 거고요. 문집일 때는 이제 시처럼 뭔가 좀 짧고 압축적이다라는 거였고, 일기는 반성을 하는 어떤 나의 반성문스러운 내용이다라는 거죠. 기본법은 반성을 통해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인간은 성, 혈통, 인종, 언어, 출생지, 신앙,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 신념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을 넣었어요. 왜 넣었냐? 지난 시절에 대한 반성 때문인 거죠. 이거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학살했던 거에 대한 반성을 담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법 제3조입니다. 자, 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그리고 기본법은 모든 재판부에 이러한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할 임무를 맡겼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임무를 맡은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이다. 그 외에 기본법은 독일이 다시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즉 독재자가 국가의 권력을 잡는 일이 없도록 여러 규정들을 제정했다. 왜요, 여러분? 독일의 기본법이 제정되던 시기는요, 정말 말하자면 반성의 시기였다라는 거죠. 반성을 담고 또 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자발적으로 하지는 못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뭡니까? 반성의 생각, 이런 것들이죠. 온 나라가 연합군의 폭격으로 파괴되고 많은 도시가 잿더미로 바뀌었으며 전 국민이 굶주림과 궁핍으로 고통받던 시절에 어떻게 그런 데에 생각을 미칠 수 있었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일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새로 조직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절박했던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러한 생각은 반성의 의미를 담았다기보다는 기본권 제정으로 담는 게 지금 맥락상 맞겠죠. 즉 기본권을 제정할 생각을 자발적으로 못했대요. 이유는 뭐예요? 당시에 독일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왜요? 굶주림과 궁핍으로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다시 세울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야. 즉 독일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새로 조직하느냐, 이것은 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일이겠죠. 이런 거는 기본권을 제정하는 일과 관련된 거죠. 따라서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굶주림이 훨씬 더 당면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는 현실적 굶주림이었던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절박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전승국들의 입장은 달랐다. 그들은 독일이 다시는 예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국가의 기틀을 다시 짜는데 최우선 과제를 두었다. 즉 여러분, 전승국들은요, 독일이 예전과 같은 범죄 뭡니까? 그쵸, 2차 세계대전 속에서 이런 유대인 학살 같은 말도 안 되는 인종차별 범죄를 말하는 거죠. 그런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국가의 기틀을 짠다라는 거는 기본권을 제정하고 그로부터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독일이 빨리 나라를 세워서 다시는 똑같은 짓을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새로운 헌법을 독일인들 스스로 만들도록 했다. 이유는 뭐라고요? 과거와 같은 일을 다시는 못하도록 하게요.
이렇게 해서 기본법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순국들이 서독의 정치가들에게 맡긴 일종의 숙제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즉 기본권 제정은요 일종의 숙제 같았대요. 즉 독일인들 입장에서는 즐기고 고민하면서 할 수 있었다기보다는 빨리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숙제를 해본 사람들은 모두 알겠지만 다른 것을 보고 참조하기는 쉬운 법이다. 독일의 기본법은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는 뭐예요? 다른 것을 보고 참조하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즉 독일인들의 어떤 생각을 담기보다는 빠르게 해야만 하는 일처럼 다른 것들을 참조하면서 만들었다는 거죠. 과거 독일에는 기본법이 참조할 만한 민주적 헌법이 2개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탄생한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 1849년 독일의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제국 헌법이었다. 이 두 가지가 과거에 독일에 이제 만들었던 헌법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참고해서 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 밖에 나치에 의해 탄압을 받았던 수많은 정치가 중에는 전쟁 동안에 장차 이 나라의 기틀을 어떻게 새로 짤 것인가를 두고 숙고해온 사람들이 있었다. 히틀러와 나치 제국의 탄압에서 살아남은 그들은 전쟁이 끝나자 새로운 헌법을 구상하며 헌법 제정에 참여했다. 이들은 1948년 9월 1일 본에서 만났다. 그러나 전쟁으로 황폐해진 독일에는 큰 회의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곳은 특이한 장소인 쾌니 박물관의 포유류 전시장이었다. 와우. 한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헌법을 이렇게 괴상한 장소 어디요? 포유류 전시실이요? 만든 나라는 아마 독일 말고는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날의 분위기는 숙연했다. 좋은 뜻을 갖고 모이긴 했지만 좋은 뜻은 기본권 제정의 날이죠. 그렇죠? 나라의 틀을 짜는 날이니까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뭔가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정말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 수 있을까? 기본권, 행정과 정부에 관한 규정,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해서 한 나라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좋은 헌법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어떤 과제였다는 거죠. 즉 이것들이 바로 기본권을 제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부여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건 불가능해도 그건 뭐예요?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 수 있을까? 혹은 한 나라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좋은 헌법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건 다 불가능했대요. 왜냐? 독일이 동서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이게 바로 그 방해 요소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애 요소였다는 거죠. 할 수 없이 독일의 동쪽 부분을 제외하고 서쪽 부분, 즉 서독에만 한정된 헌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동독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인들은 다른 체제의 헌법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의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헌법을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동물 박제들이 늘어서 있는 본의 한 박물관, 쾌니 박물관이었죠. 모인 서독 정치인들은 서독에만 한정된 헌법을 만듦으로써 나라의 분단을 고착화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염려했다. 즉 서독 사람들만 모여서 서독만의 헌법을 만들다 보면은 오히려 동독과 너무 갈라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게 서독만의 헌법 제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느끼는 거죠. 분단된 한쪽 지역만을 상대로 사랑 고백을 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사랑 고백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죠? 갑자기 뜬금없이 왜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헌법을 국민이 나라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다라고 봤었죠. 자, 그런 점에서 사랑 고백이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 때문에 정치인들은 신중하게 작업에 들어갔다. 그들은 헌법을 만들기 위해 모인 대표들을 국민 대표자 회의가 아니라 의회 대표자 회의라고 불렀고 헌법도 헌법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기본법이라고 불렀다. 자, 여러분 왜 그랬는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즉 그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국민 대표자 회의라고 부르지 않았대요. 왜요? 자기들은 국민을 대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왜냐? 이유는 하나죠. 즉 이게 서독만의 헌법이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독일의 통일을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잠시 있는 잠정적인 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헌법이라 부르지 않고 또 뭐라 불렀다? 기본법이라고 그냥 불렀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제시되어 있죠. 기본법이 완성되었을 때에도 여느 헌법처럼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고 서독 주의회의 가결만 받았다. 왜요? 이유는 하나죠. 이거는 전 국민이 모여서 만드는, 즉 동독과 서독의 합쳐져 있는 독일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새 출발을 하는 독일로서는 정말 여러모로 자랑스러운 헌법을 만들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반쪽짜리 기본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기본법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서독을 정식 국가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서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로 만들어진 국가였고 기본법 역시 통일되는 그날까지 잠정적으로 제정된 헌법일 뿐이었다. 따라서 기본법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독일 국민이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든 것은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기본법은 제정작업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동독 주민들에게도 적용된다. 라는 이 구절을 넣은 이유는 뭐다? 그렇지. 독일의 통일을 대비했던 거죠. 즉 독일의 통일을 대비하여 명시한 내용인 거죠. 기본법의 임시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하나의 꿈을 갖고 있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석 이론이라는 꿈이었다. 자, 여러분 자석 이론은 뭐겠어요? 즉 동독을 서독으로 흡수 통일한다 라는 걸 우리가 자석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동독을 서독으로 흡수 통일하는, 자석처럼 쭉 끌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꿈이 있었대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동독은 소련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이념이 달랐던 거거든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훌륭한 국가를 건설하면 동독 역시 자석에 이끌리듯 자연스레 서독으로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여기서 자석의 핵은 기본법이 되어야 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석의 핵, 즉 통일의 핵은요, 기본법이 되어야 됐다. 한마디로 독일의 통일에 기본법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본법은 국가 행정을 규정하는 법률들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해야 했고 가훈이나 학칙보다 훨씬 정교해야 했다. 이러한 꿈은 결국 실현되었다. 여러분 꿈은 뭐예요? 통일이죠. 독일은 통일이 됐죠. 물론 기본법을 제정할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말이다. 서독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헌법을 가지고 있었고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들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었는지 깨닫게 되기까지 20 내지 30년이 걸렸다. 그리고 기본법이 진정으로 힘을 발휘하기까지는 또 몇십 년이 걸렸다. 기본법이 제정된 지 40년, 마침내 독일은 통일이 되었다. 기본법을 만든 선조들의 꿈이 실현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독이 자석에 이끌리듯 서독의 기본법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한 나라의 헌법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이것만큼 잘 보여주는 예가 어디 있을까? 50년 전 기본법이 과도기적 의미로 제정되었다고 씌어진 전문의 바로 그 자리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자랑스러운 문구가 대신하고 있다. 독일인들은 자유로운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달성했다. 이로써 기본법은 독일 민족 전체를 위한 법이 되었다. 라고 이제 적혔대요. 즉, 이전의 법은요, 중간다리 같은, 즉, 과도기적인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과도기적 성격에서 벗어나 완성된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라고 자랑스럽게 수정을 했대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럼 중간은 싹 다 본론이었겠죠? 그러나 기본법은 모든 것의 원칙이 되는 성격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문제죠. 지난 몇 년 사이에 개정된 기본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2차례 제한되었다. 이유는 뭐예요? 개정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한 번은 난민의 망명권에 대한 제한이었고 다른 한 번은 사유주택이라 하더라도 범죄 행위에 이용되는 곳은 도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전까지 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주택에 관한 기본권이 제한된 것이다. 이렇게 변경된 기본권은 더 이상 문자 메시지처럼 짧지 않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앞에서 마치 헌법은, 그쵸, 헌법은 이제 시처럼 짧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즉, 시처럼 짧고 아름다워야 하는 기본법이 아름답게 압축됐다라고 할게요. 압축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제한이 들어감으로써
구구절절 길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뭐 원칙이 나오고 단 뭐뭐 할 때는 뭐뭐 할 수 있다. 단 뭐뭐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길어지니까 그것은 곧 이제 제한이 심해지는 거고 간섭이 심해지는 거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개정된 망명권에 대한 규정은 과거의 것과 비교하면 무려 40배나 길어졌다. 짧은 규정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기본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쵸, 여러분? 짧아야 제한이 많이 없는 거잖아요. 규정이 길다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예외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헌법은 계속해서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이 이런 식으로 약해지는 것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즉 여러분, 이 사람의 그럼 주장은 뭐예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두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본권과 좋은 헌법이란 건강과도 같다. 직유법이죠. 자, 여러분 헌법은 건강과도 같아요. 우리 앞에서는 연애편지, 문집, 일기 이렇게 나왔었죠? 이번엔 건강이에요. 한번 읽고 나면 되찾기 힘들고 읽고 난 뒤에야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말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독일 헌법의 힘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이 논설문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개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 글은요 논설문이었죠. 독일 기본법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현재는 이러한 기본권이 제한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독일 기본법의 제정 과정 나왔었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반성의 의미로 나왔다고. 그리고 이젠 우리가 그러한 기본법, 헌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서 수호의 필요성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글은요. 통시적이죠. 여러분 통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을 관통한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많이 느꼈다시피 비유적 표현이 굉장히 많죠? 쌤도 많이 짚어줬어요. 쌤이 주로 무슨 색으로 짚어줬냐면요. 이 초록색 형광펜으로 계속 짚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글의 성격만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게요. 간단합니다. 설득적이고 어쨌든 기본권의 제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설명적 특징도 있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겠죠. 저 제목이 나라에 붙이는 연애편지라길래 뭐지? 하고 뭔가 좀 궁금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연애편지라 함은 헌법을 얘기하는 거였다라고 보면 되겠네요.